보름달이 밝게 뜬 서해 바다 위에 낡은 고깃배가 떠있다. 배 상단에는 아코니툼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깃발이 달려있다. 배 위에 3명의 낚시꾼이 앉아있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에 60대 후반 이씨의 코에서는 연실 허연 담배 연기도 입김과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연기가 바람에 실려 2미터쯤 떨어진 중년 여성 박씨의 얼굴로 향하자 그녀가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난 모르슈? 박씨를 향해 이씨가 능글맞게 말했다. 나한텐 별로 좋은 과거가 없어서 한다 해도 모르는 게 나을 테니 굳이 기억하려 애쓰지 마세요. 박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씨는 뭔가 알겠다는 듯 기분 나쁜 웃음을 보였다. 갑판 반대쪽 낚싯대 앞에는 신사처럼 보이는 점잖은 70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전씨였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낚싯배 위에 4사람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이, 거기 형씨, 고기는 잡히슈? 이쪽은 뭐 입질이 전혀 없네. 이씨가 70대 노인을 향해 말했다. 두어 마리 잡히긴 했는데 자리라도 바꿔드릴까? 이씨가 냉큼 노인에게 다가와 물고기를 담은 통을 봤다. 팔뚝만한 우럭이 보였다. 솜씨 좋으시네. 출출하기도 한데 선장한테 회나 떠달라고 합시다. 마음대로 하세요. 도신사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아이 선장, 출출한데 회 좀 떠주시오. 라면도 끓이고. 잠시 후 조타실에서 역시 60대쯤 되어 보이는 선장이 나왔다. 이제 슬슬 출출해질 시간이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중아, 라면물 얹혀라. 3분 다 드시죠? 중년 여성 박씨와 70대 전씨는 선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대답했다. 선장이 전씨가 잡은 우럭을 가져가 옆에서 능숙하게 회를 뜨기 시작했다. 선장 아들 오중이 다른 횟감을 가져와 모자란 양을 채웠다. 잠시 후 선장이 차린 간이 테이블에는 우럭회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 냄비가 놓였다. 출출하실 텐데 한 젓가락씩 하십시오. 이씨가 제일 먼저 젓가락으로 라면을 가져갔다. 싱싱한 회가 있는데 소주 한 잔 없어? 이씨의 말에 뒤에서 젊은 청년이 나오며 말했다. 소주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웃는 얼굴에 싹싹한 목소리로 둘러앉은 모두에게 소주를 한 잔씩 따라주었다. 선장님 아드님인가 보네. 별말이 없던 박씨가 소주잔을 받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도와드리러 같이 나왔어요. 저도 배 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람 좋은 표정으로 웃는 청년을 보며 박씨는 기시감이 느껴졌다. 웃는 얼굴이 왠지 오래전 내 친구를 닮았네. 그래요? 그 친구분 궁금해지는데요. 박씨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소주를 한 입에 삼켰다. 오중의 손이 마지막으로 70대 전씨에게 향하자 선장이 오중에 든 소주병을 이어받았다. 선생님은 제가 따라드리죠. 전씨는 잠깐 선장을 쳐다본 뒤 이내 소주를 받아 한 모금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잔을 내려놓았다. 이어 박씨와 이씨, 선장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다들 혼자 오셨네요. 낚시 말고 다른 이유들이 있는 듯한데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나 해볼까요?
이쪽에 목소리 제일 크신 사장님은 성함이 그냥 이 씨라고 부르시오. 네, 그럼 저는 전 씨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씨께서는 여기까지 무슨 이유로 혼자 오셨나요? 이 씨가 전 씨를 노려봤다. 너걸 좀 찾으러 왔지. 한데 그게 누군지 아직은 모르겠단 말이야. 이 씨의 눈이 중년 여성 박 씨에게 또 한 번 날카롭게 꽂혔다. 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지 알게 되겠지. 이 씨가 말을 이었다. 그럼 나부터 해볼까? 난 금융업에 40년 넘게 종사했어.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사채업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 말이지. 돈을 빌려가면 못 갚는 인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야. 거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겨. 내 피 같은 돈을 받으려면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조금 마사지도 해주고 이도저도 못 갚는 인간들은 뭐 다른 걸로 때우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좀 할 수밖에 없더라고. 박 씨가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씨도 날카롭게 박 씨를 쳐다봤다. 자, 일단 모두 돌아가며 자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 다 들어봅시다. 전 씨가 그렇게 말하며 이 씨를 보았다. 계속하라는 의미였다. 내가 한때 유천시에선 가장 큰 사채업자였어. 사장님, 가게 내놨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니 가게 팔리면 바로 빚 갚겠습니다. 사채업자 이춘배 앞에 30대 남성이 굽실대며 사정을 하고 있었다. 1,000만 원? 계산이 틀린데? 보자.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가 오늘까지 1,000만 원. 오늘 넘기면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4,000만 원인데? 어디서 남의 돈을 날로 드시려고 하시나? 예? 아니, 그럼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춘배의 큰 주먹이 남성의 복부를 가격했다. 이미 남성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양심 없는 인간들 보소.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해서 빌려가 놓고선 갚을 때가 되면 꼭 이렇게 딴소리를 한다니까. 이춘배가 남성의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 안에 든 지폐를 챙겼다. 한 달 후에 4,000만 원 준비나 하시오. 다음에도 헛걸음 시키면. 이춘배는 지갑 안에 있던 웨딩 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다. 와이프신가? 이쁘네. 술집에 팔면 손님들한테 인기 좋겠어. 다음 달에 다시 보자고. 이춘배는 싸늘하게 말을 뱉고는 엉망이 된 가게를 나갔다. 작은 의류 매장 의자에 이춘배가 앉아있고 20대 여자가 그에게 허리 굽혀 애원을 하고 있다. 이춘배 뒤에 선 수아들이 비웃음 섞인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다음 달엔 꼭 이자 갚을게요. 에이, 이자 밀린 게 벌써 몇 번째야. 다음에 온다고 이미 망한 장사가 갑자기 잘 될 리가 있나? 이춘배가 여자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지난번에 각서 쓴 거, 신체 포기 각서. 자, 본인이 사인한 거 보이지? 여자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춘배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이춘배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아이, 임 사장. 여기 물건 새 거 하나 있는데 얼마 줄 거야? 나이는 20대 중반. 알았어. 1시간 후에 배달 갈게. 이춘배 앞에서는 연실 여자가 손을 싹싹 빌고 서 있었다. 이춘배가 수아들에게 손짓했다. 얘들아, 잘 준비시켜서 임 사장한테 배달시켜라. 이런 벌레 같은 인간 말종 같으니. 박 씨가 참지 못하고
이 씨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아줌마 너냐? 날 여기로 부른 게? 이 씨도 인상을 굳히고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며 맞섰다. 자, 진정들 하세요. 이제 겨우 한 분 말씀도 안 끝났는데 벌써 파투 내시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도 다 들어봐야죠. 이쪽 사장님 성함은... 선장이 둘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그냥 박 씨라고 부르세요. 중년 여성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자, 이 씨께서 마저 얘기 이어주세요. 선장의 말에 이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절대 잊을 수 없는 고객이 있었지. 젊은 여자 2명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 또 왔어? 그쪽은 대출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라도 당신처럼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는 천혜고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 이대로 돈 받고 튀면 무슨 수로 당신을 찾아? 그래서 보증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제 친구 희수가 보증을 사주기로 했어요. 이 친구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거든요. 이춘배가 박미진 뒤에 서 있는 정희수를 쳐다봤다. 그래? 그래 그럼. 헌데 친구분, 이거 보증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 정희수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됐게? 그 보증 서준 친구 뒤통수 제대로 쳐맞았지. 보증 서달라는 친구는 돈 받고 튀었고 보증 서준 친구가 그걸 다 떠안은 거야. 그래서 그 보증 서준 친구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던 선장의 아들 오중이 물었다. 죽었어? 이 씨가 눈을 굴리며 눈치를 보다 말을 이었다. 내가 하도 빚독촉을 해대니까 어느 날 죽어버렸더라고. 어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우와, 대박. 오중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70대 노인 전 씨는 의외로 놀라지 않았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였다. 어이, 박씨라고 했나? 이제 네가 말할 차례야. 난 다 얘기했다. 너도 남김없이 다 풀어봐. 배신자 친구씨. 이 씨의 말에 모두가 놀라며 박 씨를 쳐다봤다. 그래, 까짓 거 다 얘기하지. 이 씨 이 인간보다는 못하지만. 박 씨의 말이 이어졌다. 희수야, 나 부모님 찾은 것 같아. 미국에 계신데. 20대의 박미진이 기쁜 얼굴로 말했다. 와, 정말이야? 축하해. 호소 만나러 가야지. 친구 정희수는 축하해 주었지만 박미진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게 부모를 찾아준 쪽에서 수거비를 요구하더라고. 그걸 내야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대. 게다가 미국에 가려면 제법 적지 않은 돈도 필요하고.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보증이라도 서줄 테니까 급전이라도 빌려서 가. 어떻게 그러니? 너도 혼자서 아들 키우는 형편인데.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박미진은 거절했지만 정희수는 미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친자매 같은 사이인데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이야. 이번엔 내 말대로 하자. 친구 희수가 날 돕겠다고 사채빚 보증을 서줬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인간한테 돈을 빌렸지. 그래서 부모님은 찾았냐고? 아니,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돈도 없는 보육원 출신으로 가난하게 사는 게 지긋지긋했거든. 친구한텐 그냥 말해본 건데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하길래 그냥 저질러 버렸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멀리 도망갔어. 그 돈을 미천 삼아 성공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빚도 갚고 친구 희수한테 사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더라고. 희수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나중에야 알게 됐어. 희수를 속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람을 죽게 만든 이 악마 같은 사채업자, 네가 인간이냐? 박 씨가 이 씨를 매섭게 노려봤다. 그래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선장이 물었다. 뭐 가난한 고아 출신 여자가 별거 있겠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초라하게 살았지. 그러다가 좀 늦게 돈 많고 나이 많은 호라비한테 시집갔어. 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지. 결혼 생활은 재미없었어. 애초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뒤늦게 낳은 아들 하나 키우는 맛에 겨우 견디며 살아왔어. 그러다가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씨와 전 씨, 그리고 선장을 쭉 훑어봤다. 얼마 전 의심스러운 문자를 하나 받았어. 지금 말한 나의 어두운 과거를 나열하면서 가족들한테 알리겠다나? 그건 안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들 진우한테만큼은 이런 어두운 과거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랬군요. 나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영원히 삭제하고 싶다면 지시하는 곳을 가라고 하더군요. 전 씨가 말했다. 뭐야, 나도 그랬는데 다들 마찬가지였어? 말리포에 가서 아코니툼이라는 낚싯배를 타라고 했어. 그 배에 타면 모든 과거를 태워 없애주겠다고. 이 씨가 그렇게 말하면서 선장을 쳐다봤다. 선장, 당신이 우리를 불렀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저 평생 물고기나 잡던 어부인데 제가 왜, 무슨 이유로 여러분을 이리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이제 신사 양반, 당신 차례군요. 선장이 전 씨를 쳐다봤다. 전 씨는 회 한 조각을 집었다. 그리고 초고추장을 잔뜩 묻혀 입속에 넣었다. 모두가 말없이 전 씨를 응시했다. 나는 의사였어. 그것도 잘 나가는 외과 의사. 젊은 시절 나름 무난한 삶을 살았지. 그러다가 수술하던 환자가 죽는 일이 발생했어. 가끔 특이 체질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그 환자가 그 특이 체질이었지. 아나필락시라고 들어봤나? 마취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건데 아무튼 그걸로 의사 면허 날아가고 이혼당하고 술만 퍼마시다가 돈도 다 떨어졌지. 그때 솔깃한 제안이 오더라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어. 그쪽 사람들은 싸우다가 크게 다쳐도 병원을 못 가. 칼에 찔린 상처 등으로 병원을 가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연락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면허 박탈된 전직 의사를 주치의로 고용하지. 외과 수술이야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어둠의 세계에 엮이면서 살게 됐지. 그러다 나이를 먹어 은퇴했고 이게 다야. 어쨌든 면허 박탈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으니 불법은 불법이지. 그래서 협박 문자를 받고 이 배를 타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씨, 박 씨, 전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선장을 향해 있었다. 이 씨가 신발 안쪽에서 나이프를 꺼냈다. 이제 당신 얘기를 들어볼까? 우리를 여기로 부른 게 너지. 얘기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물귀신 만들어줄 테니까. 이 씨가 나이프를 들어 보이며 선장 김영환에게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중이 나섰다. 아버지 얘기는 제가 대신 해드리죠. 저도 여러분께 할 얘기가 있으니 같이 해드리죠. 무슨 수작이냐? 이춘배가 소리쳤다. 박미진도 놀란 듯 오중을 쳐다보고 줄곧 바닥만 보고 있던 정경수도 고개를 들어 오중을 쳐다봤다.
이제 난 빠질 테니 네가 마무리하거라. 선장 김영환이 일어나며 자리를 양보했다. 제 얘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선장님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다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네요. 뭐 일부러 거짓말을 했거나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기억들 다시 되새겨드리겠습니다. 고중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 명의 낚시꾼을 차례로 쳐다봤다. 어떤 여자 얘기부터 해볼까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고 보육원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래도 보육원 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던 친구가 있었고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착한 남자를 만나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도 했고요. 가족이 없던 젊은 부부는 빨리 아기를 가졌어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여자에겐 참 잔인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녀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의 이름은 정희수입니다. 오중이 박미진을 쳐다봤다. 박미진 씨, 당신은 가난이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보육원 출신이었지만 착실하게 바닥부터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 정희수와 달리 당신에겐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자본금만 있다면 이 험악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금방 성공하리라 착각했죠. 그래서 친구 정희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친구가 스스로 보증을 서줬다고 했죠?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찾으러 간다는 가짜 꿈을 팔아 정희수를 반강제로 압박했습니다. 정희수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처지였지만 보육원 출신인 그녀에게 친자매 같은 친구를 잃는 건 역시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정희수는 당신이 내건 조건과 거짓말에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죠. 당신은 당신의 허영심과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친자매 같은 친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박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왔다. 그리고 기어가듯 힘겹게 배 난간으로 이동해 조금 전 먹었던 약간의 음식을 바다에 쏟아냈다. 정신이 좀 돌아온 그녀가 오중을 쳐다봤다. 혹시 너 그래 희수 아들 이름이 오중이었어. 네가 희수 아들이니? 실핏줄이 모두 터진 듯 새빨개진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미안하다. 난 죽어도 싸. 희수가 그렇게 된 후로 내 인생도 내내 지옥이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어. 죽어서든 살아서든 내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 오늘이 그날이야. 날 죽이렴. 대신 내 아들 진우가 내 추악한 과거를 모르게만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하다. 날 용서하지 마라, 오중아. 오중의 시선은 이춘배에게로 옮겨졌다. 이춘배 역시 날카롭게 오중의 시선을 맞받았다. 박미진 씨가 도망간 후 정희수, 아니 엄마는 지옥 같은 빚독촉에 시달립니다.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전세금까지 털어 빚을 갚았지만 악질 사채꾼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자 때문에 그 지옥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 이춘배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당신은 엄마가 빚독촉에 못 이겨 죽음을 택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이춘배 당신은 엄마와 저를 납치해 장기밀매 조직에 팔아버렸습니다. 우린 허름하고 낡은 배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창문 하나만 딸려있던 그곳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바닥에 뒹구는 페트병 몇 개를 자신의 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제 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서 절 바다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여름이었고 하루 넘게 바다에 둥둥 떠서 표류하던 저는 운 좋게 젊은 어부에게 발견됩니다. 그분은 저를 살려서 양아들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저를 친부모 못지않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 배의 선장이자 저의 아버지인 김영환 씨입니다. 이춘배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다. 그러나 곧 냉정을 찾았다. 너희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 그저 나에겐 비즈니스였을 뿐이야. 그때 탈진에 쓰러져 있던 박미진이 이춘배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소주병은 이춘배의 어깨를 스치며 바다 위로 날아갔다. 이 악마 같은, 여기서 널 죽이고 나도 죽는다. 박미진이 다시 이춘배에게 달려들었으나 선장이 그녀를 제압했다. 진정하시오. 지금 여기서 복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신은 아니니까. 박미진은 주저앉았다. 이것들이 날 뭘로 보고 여기서 니들 다 죽여버릴까? 이춘배가 나이프를 들고 일어서려 했으나 그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 내 몸이 왜 이러지? 호중의 시선이 이번엔 정경수에게로 향했다. 정경수 씨, 당신은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젊은 여성 환자가 죽게 되었죠.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 당신 실수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희생자가 이 배의 선장님의 아내인 이정숙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당신은 의사 면허를 잃은 후 이 씨가 팔아넘긴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로 돈을 벌었죠. 어머니도 당신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탈출시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 역시 당신 손에 죽었겠죠. 지금까지 줄곧 침착하던 정경수의 얼굴에 당황함이 느껴졌다.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죽었어.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을 안 들었으면 나 역시 그들에게 당했을지도 몰라.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겐 유감이지만 사적 감정은 없었어. 그저 난 비즈니스를 했을 뿐이었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아니, 당신은 그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진작 경찰에 신고했겠죠. 호중의 말이 싸늘하게 날아갔다. 당신들이 마신 술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약효가 나올 시간이네요. 나는 술 마시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정경수의 말이 아까보다 힘겹게 들렸다. 혹시나 해서 회에 독을 좀 넣었습니다. 슬슬 몸이 밥이 되어 올 겁니다. 호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좁은 가판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세 명의 악인을 내려다보았다. 이춘배는 몸부림쳤지만 이미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이 잊고 싶었던 과거, 저희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오늘 밤 여러분의 목숨을 대가로 영원히 삭제될 겁니다. 호중이 말을 이었다. 배 이름이 아코니툼입니다. 투구꽃의 별명이죠. 맹독을 가진 꽃. 여러분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입니다. 선장이 미리 준비해둔 기름통을 조타실에서 들고 나왔다. 호중이 라이터를 꺼내 가판에 던지자 불길이 순식간에 배를 뒤덮었다. 마지막으로
오중은 정신을 잃은 박미진을 들쳐업었다. 그리고 작은 구명보트로 옮겨탔다. 박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차가운 서해바다 위로 짧게 울려 퍼졌다. 오중과 선장은 구명보트에 올라타 불타는 배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게 떠 있었고 박인들의 낚시 모임은 바다 한가운데서 연기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박미진은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다. 엄마, 괜찮아요? 박미진 앞에 그녀의 아들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온 거니? 어제 도대체 어디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의사 말로는 보고독에 중독돼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데 지나가던 남자 두 분이 다행히 엄마를 발견하고 여기 응급실에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진은 말없이 어제 일을 떠올렸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지? 엄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다가왔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어제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 그리고 환자분 옮겨주신 분들이 박미진님 깨어나시면 직접 전해달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간호사는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떠났다. 박미진이 쪽지를 펼쳤다. 배신자 박미진은 어제 그녀의 죄와 함께 사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처 다 살지 못한 정희수의 삶을 대신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어머니도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정희수의 아들 오중. 숨죽인 흐느낌과 굵은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져 내렸다.